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아침은 온통 손흥민 얘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시간으로 23일 EPL 그러니까 영국 프로축구 노리치 시티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후반에 2골을 넣어 23골로 공동 EPL 득점왕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손흥민에게 축진을 벌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23골이 모두 필드골입니다. 문득 우리가 어려웠을 때 스포츠 스타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술인들도 카프레이드를 벌였고 온 나라가 들썩인 게 생각이 났습니다. 1974년이죠. 정명훈이 차이코프스키 음악제에서 입상을 하고 귀국했을 때 이 피아노로 나갔죠. 카프레이드를 벌였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가 광복 후 첫 금메달을 땄을 때, 그리고 1977년입니까? 고상돈이 에베레스트에 올랐을 때 신문 일면 위에 시커멓게 그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1992년 황영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송기정 다음으로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가 특히 기억이 납니다. 주눅들어 있는 국민에게 용기를 줄 영웅이 필요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이미 셀 수 없이 많고 칸누와 오스카의 트로피를 움켜쥔 감독과 배우도, 그리고 그래미상에서 몇 차례나 해마다 이름이 불리는 BTS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이 이룬 득점왕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아직도 영웅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지난 뉴스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뉴스부터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이든 방한 이틀째인 22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정원에서 현대차의 미국 투자와 관련한 소감을 말한 뒤에 CNN 방송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정은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헬로우. 그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에 피어리어드. 끝이라고 번역을 하더군요. 왜 구술할 때, 원고를 구술할 때 제일 끝에 이 구술자가 피어리어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피어리어드, 끝. 이 간단한 답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권력이 바뀐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그 살인마 독재자 김정은과 했던 지난 5년간의 대화가 우스꽝스러운 종국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집권해서 한반도 전쟁을 막은 것처럼 말했던, 그래서 몇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트럼프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김정은과 도보다리 대화란 걸 하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아직도 비밀이 되어 있는 유세비를 넘기고 막상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한 문재인은 또 뭘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헬로우, 피어리어드. 이건 이제 그런 천국이 없다는 것과 지금은 김정은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김정은과 면담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북한 지도자와 만날지는 그가 진실하고 진지한지에 달려있다. 그는 또 아시아를 순방하는 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걱정하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해온 만큼 이 질문이 그걸 뜻한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플랜 A, 플랜 B.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 그러니까 3대3 회담입니다. 이 소인수 회담은 당초 30분이 계획된 게 72분이나 이어졌습니다. 42분이 더 늘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통역 시간을 빼면 어떨까요? 한 30분 정도 발언을 한 거죠. 양쪽이 한 15분씩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시간을 2배 썼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은 대개 준비 과정에서 이미 합의한 걸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니 언론에 제공되는 립서비스가 대화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준비된 멘트만 하면 시간이 다 가는 것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은 호흡이 좀 맞았던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대화가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낸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던가요? 두 정상이 처음 만나 공감을 많이 하고 서로 감동하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놓아두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두 정상은 서로 어떻게 대선에 출마하게 됐는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대핵관이라고 해야 합니까? 핵심 관계자가 이 한미동맹이 어떤 동맹이냐고 하는데 두 대통령의 케미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양국 지도자가 가치의 공감대 위에 서 있는 동맹이 됐다. 아마 이 바이든이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를 하니 아마 민주주의라는 가치, 그 공감대 위에 서 있는 동맹이 됐다. 이 얘기일 겁니다. 그 뒤에 통역만 참가하는 단독 회담도 10분을 넘겨 25분간 이어졌고 그 바람에 50분간으로 예정된 확대 회담은 10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 확대 회담이 앉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10분이면 아마 참석자 인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바이든은 22일 하얏트 호텔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면담한 뒤에 오산 공군기지 내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KAOC를 윤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뒤에 윤 대통령을 작별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배웅은 박진 외교장관이 했더군요. 회담의 성과인 공동성명은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언론이 주목한 것은 북핵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명시한 점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 위협 시에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은 언론이 핵우산 제공과 다른 것처럼 자꾸 표현하는데 제 지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개념 역시 우리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전략폭격기와 ICBM, SLBM으로 동일한 보복을 하는 것이 바로 곧 핵우산입니다. 어떻든 한미 공동성명에서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정은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핵 개발해봤자 소용없다. 사실상 우리도 한국과 같이 핵을 운용하겠다 이런 뜻이죠. 윤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신문 헤드라인 또 이 북핵 대응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 어떻습니까? 제목이 좀 짜릿하죠. 동아일보는 한미 정상 북핵 위협에 핵 대응 첫 명시. 반면중앙일보는 대통령실에서 말한 기존 안보 경제 동맹이 기술 공급망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 동맹으로 확장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안보 넘어 이 경제 미래 한미 동맹 판 바꿨다. 그런데 이 경제지들은 바이든이 실리 외교, 세일즈 외교에 주목했습니다. 매일경제 헤드라인은 정의선 바이든의 50억 달러 더 풀었다. 한국 경제는 삼성, 현대차가 이끈 한미 경제안보 동맹. 그러고 보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조선일보 사설 제목처럼 삼성으로 시작해서 현대차로 마무리된 회담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오산에 내리자마자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에서 윤 대통령과 기술 동맹을 다짐했죠. 1년 전부터 자신이 앞장선 반도체 동맹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는 날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105억 달러 미국 투자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사실은 투자를 끌어낸 거죠. 정의선은 미국 조지아주에 55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에 더해 로보틱스 등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은 현대차의 투자가 미국에 8,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엄청난 투자 유치 외교입니다. 신문사설은 삼성 현대차의 대비 투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봉쇄해야 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썼지만, 사설에서도 직시했다시피 미국은 천문학적 당근책을 내걸고 해외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유치에만 거의 2조 원의 메리트를 주었죠.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공장을 텍사스 테일러에 짓기로 결정한 것도 미국이 최대 9조 원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재산세도 90%나 감면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지금은 많이 단축됐다고 하는데도 26.8시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거의 30시간이 넘었죠. 31시간, 32시간이 걸렸죠. 이 시간은 미국 엘리베마 공장보다 훨씬 긴 시간이며, 미국 포드가 한 대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21.3시간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이러니 삼성이나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걸 꼭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지금 제일 급한 것은 바로 노동 계획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한겨레의 헤드라인은 좀 다릅니다. 중국 보란 듯 한미 경제안보 내세워 초밀착. 신문기사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지난해 5월 양국 정상회담과 달리, 그러니까 문재인과 바이든이 만났던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안보를 내세워 미국 편을 분명하게 들며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확실하게 취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중국이 단 한 번이라도 북한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북한이 도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조차 중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런 중국은 방어용 무기인 우리의 4대 배치를 두고 한한령을 내렸으며 아직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적과 통일을 꿈꾸며 핵무장을 하고 군비 확장에 여념이 없는 북한 김정은을 지원하면서 우리 안보의 생명선인 한미동맹을 막아선다면 그건 무슨 경우인가요? 지난 21일 중국 황구시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안에 반대하는 반미 시위대 사진을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주말인 20일 진행되면서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SNS에서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관영 신화사 산하 잡지인 환구의 류홍저, 한자로는 류홍조이더군요. 류홍조 전 부총 편집인이 SNS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묵는 호텔 바깥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그 시위란 게 무엇인가를 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온 이튿날 21일 오후 12시 55분 국립현충원 정문 맞은편에 현충탑에 헌화 번영하러 온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을 보며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10여 명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가라. 한미일 군사동맹 강요하는 바이든 방안 규탄한다. 그들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와 이 손팻말도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초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모였는데, 그래 기자회견을 한다고 모였는데, 기자들은 아무도 오지 않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자 현충원을 바라보며 구호를 재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인 말입니다. 처음에는 방송을 한다고 해서 모이게 두었는데
나중에 피켓팅 등을 시작해서 1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날 대진전은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기습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 숙소인 하얏트 호텔에서 현충원으로 향하는 동작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는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만찬이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중국은 마치 큰 시위처럼 이를 포장한 것입니다. 사실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의 인권 문제를 겨냥한 문구가 들어간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중국이 흥분하게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정진하기로 약속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공동성명에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문제는 신장 위구르 그리고 티베트의 소수민족 탄압과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이후에 악화된 홍콩의 인권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한미 양국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첨단 기술 공급망 협력에 합의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으며 이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작년에 이어 다시 언급을 했으니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을 말 잘 듣는 졸개 정도로 이겨온 중국으로서는 화가 몹시 났을 것입니다. 그런 중국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까요? 외교부장 왕이는 2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이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이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 중국에서 흔히 하는 표현이 근본 이익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본 이익이 상처를 입는다. 근본 이익이 다친다. 자신들이 근본 이익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중국에게 줄줄 메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근본 이익입니까? 솔직히 이 중국의 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클 것입니다. 그건 각오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세심한 준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인수위 때 말입니다. 어떻든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는 대범합니다. 이 국가안보실장 김성한의 말이 이렇습니다. 중국이 보복하거나 오해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중국 관영 관찰자망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 중국은 매우 격앙되어 있다. 바이든과 윤석열은 헤어질 때 엄지척을 했습니다. 한 분은 차 안에 있고 한 분은 서서 손을 흔드는 대신에 엄지척을 한 겁니다. 서로 신뢰한다는 것이겠죠. 바이든이 윤 대통령에게 한 작별 인사도 바로 그 말입니다.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이게 뭘까요? 우리 언론이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buck이라는 건 개발시대, 미국 개발시대 포크판이 벌어지면 이 딜러 앞에 놓아두는 나무칼입니다. buck. 그래서 그 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 딜러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buck. 그러니까 buck stops here. 그 칼이 이 앞에 뭉쳐져 있다. 그 말은 의역을 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힌 패를 선물한 것입니다. 이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 중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패를 본딴 것인데 이 백악관 나무를 소재로 해서 장인이 손으로 깎은 패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참 대단한 선물입니다. 시적절한 선물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대중이 관심을 가진 곳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직 두 선거, 하나는 경기도지사 선거, 또 하나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입니다. 그 두 선거뿐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은혜와 김동연의 박빙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은혜가 조금 앞선 것처럼 보이는데 또 모르죠.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말입니다. 처음 이재명의 아바타처럼 행세하던 김동연은 민심의 흐름을 본 뒤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관훈 토론에서 이재명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법과 소고기 사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계양을은 더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저 민주당의 텃밭에 거물이 왔기 때문에 불과 2달 전까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물이 왔기 때문에 승부가 일방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곧 승부가 박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건 이재명이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 계양을에 출마한 것이라는 게 바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건 대중이 사실 진작 알친 것인데 겸손하지 않은 이재명이 그걸 표면에 계속 드러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진다면 언제나 대중은 다윗을 지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는 이 박빙이었습니다. 아니, 윤영선이 이재명을 이기고 있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여론조사 3개가 모두 그렇습니다. 에스타이 조사는 이재명이 45.8%, 윤영선 49.5%, 그리고 모노리서치 조사는 이재명 46.6%, 윤영선 46.9%, 정치조사연구소 조사는 이재명이 47.4%, 윤영선이 47.9%. 자, 이러자 이재명 쪽이 다급해졌습니다. 이재명 쪽 어느 시민단체는 여론을 조작한다고 고발까지 하겠다고 음포를 놨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여론조사에서의 열세를 인정하고 김우준 방송에서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 되고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은 대개 좌절감이 크게 지배하고 있어서 결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컨벤션, 한미 정상회담 컨벤션 등 영향도 크게 미치고 최근에 민주당 내 생겼던 여러 문제들, 민주당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솔직히 계양을에 나가면 낙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패착이었습니다. 설사 보궐선거에 이겨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 말입니다. 더군다나 계양을은 그 어떤 출마 명분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거물이었다가 갑자기 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장동 게이트나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카 소고기 사건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서 본격적으로 신문방송에 오르내린다 해도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핵심 측근들 말고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이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들 18명이 18명이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령을 받은 최강욱을 수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그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를 막으려고 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던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김기현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후한무치의 본색을 버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수호지심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인데 말입니다. 망하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간다면 자멸이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